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드디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결정했네요. 오늘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그 보복 관세를 때리고 나오면서 미국이나 중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경우 작년도에 대외 수출이 7% 성장했는데요. 그러나 대미 수출은 9%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대미 수출이라는 것이 외국 기업이 40%, 민간 기업 40%, 국영 기업 20% 대략 이런 비중인데 지금 그 중에서도 대미 수출의 탑 10 기업을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은데요. 8개가 대만 하이텍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델 컴퓨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싱가포르 기업이 하나 있어요. 20위까지를 봐도 11위부터 20위 사이에도 대만 기업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이상 진행이 되다 보면 대만 기업들이 이제 생산 거점을 이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쪽 방송을 들어보면 지금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중국에서 생산 거점을 이제 동남아 쪽으로 옮기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문제 삼는 보조금 이슈가 있죠. 이 보조금 중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윤이 거의 없거나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수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믿고 수출했던 기업들도 이제 관세가 높아지고 수지가 악화되니까 미국에 대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리스크도 크죠. 앞으로는 더 할 것 같죠. 그 다음 단기 내로는 이제 미중 무역 그 갈등이 계속 심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미국 수출을 포기하려는 것을 지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가 그 보복 관세를 이야기하기 전에 경제자문인 그 레리 커들로우가 기자들에게 이미 중국이 만일 보복을 한다면 요 하루 이틀 사이에 할 거다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이미 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중국 정부도 이미 수일 전부터 미국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준비된 컨틴전시 플랜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일에 그 컨틴전시 플랜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 해야지 타이밍을 놓치면 너무 늦게 보복 관세를 발표를 하거나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좀 그 우스운 꼴이 될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를 정해놓은 것을 보면 이것도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제품이 한 600억 달러 정도의 품목인데 미국과 궤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 25% 보복 관세를 했지만 5%부터 25%까지 품목별로 차등을 뒀죠. 그리고 보복 관세를 실시하는 시간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발표를 보면 모순점을 하나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적으로 일시에 방송이 되는 뉴스, 텔레비 뉴스, 신원 리엔보 여기에 이 사실을 이 보복 관세 한다는 것을 보도할 때는 아나운서가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아주 그 거친 표현도 하고요. 그동안 애써 중국 정부가 피해왔던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쓰고 우리는 싸우고 싶지 않지만 단판을 하려면 단판을 하고 싸워볼 테면 싸워보자. 우린 끝까지 싸워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되고 감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그 북한 TV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도 좀 들었죠.
그 관세를 부과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중국 정부의 고뇌가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제일 낮은 보복 관세가 5%예요. 그러면 이게 물론 큰 영향이 있겠지만, 엄청난 보복 관세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입해 오는 물건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원자재라든가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국에서 가공해서 다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세를 크게 높게 부과를 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고민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품목별로 나누어서 가장 이제 그 원자재성에 가깝거나 중간재에 가까운 것들의 그 관세는 좀 낮추고 보복 관세율은 좀 낮추고 소비재에 가까운 것들, 사치품에 가까운 것들은 이제 보복 관세를 높이는 이제 그런 고심에 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그 타이밍입니다. 미국의 보복 관세가 실제로 중국에서 선적되기 시작한 제품에 적용이 되려면 적어도 4주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6월 초에 도착하는 중국 제품부터 실질적으로는 보복 관세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이라는 게 대충 그 타이밍에 맞춘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양국에서 그 6월 1일 정도를 D-Day로 해가지고 좀 협상을 마무리해보자, 그런 희망이 담겨 있는 것 조치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이제 있겠고요. 중국이 보복관세를 발표한 다음에 미국의 보복관세, 거기에 상응하는 중국의 보복관세,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자꾸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미국의 경제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이제 관세는 뭐 중국이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미국에 있는 수입하는 업체가 관세를 내게 되겠죠. 미국 매체들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고문, 경제 자문인 레리 커들러에게 또 인터뷰를 했죠. 커들러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심각한 영향은 아니고, 그보다는 훨씬 중국이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에게 이로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본 한 화교 매체에 따르면 로터스, EU 등의 분석을 들어서 이번에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25% 보복 관세는 그 중에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부분은 4.5% 정도고, 대부분 20%에서 20.5%에 다다르는 보복 관세 부분은 중국 기업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분석이 얼마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봐도 저희가 이제 물건 사주는 값이 이제 비싸져서 못 사겠다 이러면 그 물건을 파는 의뢰 입장에서는 자꾸 뭐 조건을 맞춰주려고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25% 관세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중국 측이 부담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은 중국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보다는 훨씬 적은 부분을 미국 기업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꼭 필요한 기술적인 제품 또는 원자재, 중간재, 기술 제품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과 이렇게 보복 관세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의 언론에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거를 좀 지켜보면요. CNBC에 출연한 그 전문가는 Is that all? Is that all China can do? 뭐 이런 식으로 뭐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Bring it on!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덤벼! 뭐 이런 거죠. 그 정도 해가지고 우리 미국은 까딱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의사를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품군에 따라서 산업에 따라서 걱정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농산물 같은 거는 중국이 그렇게 대량의 대두 같은 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이제 뭐 결렬이 됐으니 구매 안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두를 그 경작하는 농민들은 피해를 본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에 가격이 자꾸 하락을 해서 애로가 많은데 이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일부 그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이번에 5%, 뭐 10%, 15% 이런 식으로 25%까지 보복관세를 차등해서 줬는데 가장 많은 보복관세를 매긴 것이 대부분 지난 미국 대통령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주들의 주요 산업이라는 겁니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뭐 이런 주의 주 생산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제일 높은 25%를 때렸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국 측에서 미국 측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이제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세계 증시가 막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친기업, 별로 사용하고 싶은 말은 아닌데 비즈니스 프렌들리 대통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내려가고 이거 세계 경제에 임팩트를 이렇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체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막 설명을 하죠. 그래서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 경제에는 영향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관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띄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미국 농민들한테 쓰겠다. 그리고 아마 오늘이죠? 또 상당한 규모의 1조 4천억 정도 되는 돈을 확정해서 농민들에게 쓴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냐면 3,400억 불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대중국 보복관세는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미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그 작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후퇴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과연 나머지 그 3,400억 상당의 그 중국 제품의 관세가 붙는 거냐 안 붙는 거냐 뭐 이런 논의도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아직 여지가 있는 3, 4주 동안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 정도 보복관세에서 미국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을까?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중국 내에서도 그 국제교류센터 부이사장 그 황치판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상당히 시장주의자고 온건파에 속하는 그런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분이 몇 분 계세요. 중국적 상황에서 똑같은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채로운 일이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중국이 원래 수입을 해오고 있거나 앞으로 수입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미국한테는 안 사겠다. 이런 정도의 보복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에너지죠. 지난번 그 미중 무역 협상 중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되면 그 천연가스 수입 안 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상당량을 수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천연가스 수출국을 따질 때 중국이 3위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미중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니까 중국이 계속 천연가스 수입 규모를 줄여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15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현재로서는 미국에게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구매하겠다고 약속한 규모는 컸죠. 근데
그거는 원래 많은 규모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다가 갑자기 수입 안 한다. 그러면 미국에 타격이 되겠지만 원래 그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하다가 수입 안 한다니까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농산물이죠. 뭐 대두 같은 거 크게 수입하겠다고 했고 미국으로부터 농산물도 수입량이 좀 규모가 있었는데 이제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에게 타격이 가고 그 미국의 농민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니까 트럼프한테도 타격이 가고 뭐 이런 계산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정작 미국 농민들은 이번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이제는 정식으로 전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전쟁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번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CNBC에서 그 대두 경작하는 농민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농민이 그러는 겁니다.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보복관세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대두를 노렸구나. 대두를 노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렸구나. 우리 보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지 말란 말이지. 이런 의사를 한 걸로 자기는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식견을 표현을 했고요. 그런데 그 중국에 대한 반발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이런 보복 관세를 하고 무역 전쟁을 하는 건 지지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는 미국 농민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 수차례 중국이 미국의 그 농민이나 농경 기업이 개발한 종자 같은 거를 불법 복제를 해갔다고 합니다. 종자를 훔쳐가거나. 그래서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의 산업과 산업체와 농민들이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반발심이 또 그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피해는 볼지 모르지만 지지한다. 이제 이런 입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직접 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수입을 하니 마니 이런 식의 그 대응도 있지만 가만히 놔두고 비관세 장벽, 통관을 뭐 3개월, 6개월, 1년씩 끌어가면서 사실상 골탕을 먹이는 이제 이런 방법도 많이 쓸 수가 있죠. 대개 이거는 과거에 중국이 특정 제품이나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건 상당히 규모가 큰 데다가 미국의 제품이라지만 중국에 수입을 해오는 회사는 대부분 중국 회사거든요. 그리고 중국 회사가 아닌 외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중국 파트너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놓은 회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알 수 없게 뭐 통관을 지연시키고 각종 트집을 잡고 뭐 이렇게 하면은 외국 기업만 그 골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외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는 JV 파트너도 같이 골탕을 먹는 것이고 그 회사와 협력하고 있는 많은 중국 기업들도 골탕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나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위안화의 절하죠. 이거는 상당히 그 유력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력했으니까 트럼프 정부가 미리 중국 정부 보고 너희 뭐 우리 무역 협상하고 무역 압력 내는다고 그 위안화 절하하면 안 돼. 뭐 이걸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난 절하할 테야 뭐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하라는 수단은 정말 그 마지막 수단으로나 그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안화 절하를 시도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평가치가 막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자금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게 되면 대규모로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중국 경제에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쓸 것은 못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로나 심리적인 의미로나 아마도 1대 7이 마지노선이고 중국식 표현으로 빠오치 7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거론을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인민대학에 김찬영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왼쪽 논리를 피시는 분이고 국가주의를 주창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던 초기부터 방방곡곡 많은 그 행사에 다니시면서 우리 위대한 중국이 당연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중국몽을 전파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또 발언을 하신 걸 또 한국 언론이 또 받아쓰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필승의 세 개의 카드가 있다. 작은 카드 두 개, 큰 카드 하나,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작은 카드는 뭐냐? 하나는 희토류, 미국 국채의 투매. 그리고 빅카드라고 한 것이 뭐냐면 중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입니다. 요걸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희토류가 그 전략자산으로 그 위력을 발휘했죠. 그래서 2009년도에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막 뒤흔들고 전 세계를 뒤흔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희토류는 80% 이상이 중국에서 난다고 하고 중국이 이 희토류를 장악하고 있으면 전 세계 석유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전략자산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핀 것이죠. 그러니 이번에 한번 쓰자. 뭐 이런 것인데 그런데 미국이 그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2009년부터.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가 별로 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밑에 그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그 인터뷰, 미국에 있었던 인터뷰인데요. 소위 희토류 전문가하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미국 국채의 투매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상당한 양의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막 일거에 갖다 팔아치우면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엉망이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과거에 많이 떠돈 방법이니까 미국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5, 6월 그때쯤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미 정부의 그 국채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작년 5월경부터 중국이 계속 그 국채를 팔았어요. 미국 국채를.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가 1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미국은 그때 그 금융 완화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FRB가 그 계속 그 국채를 사모으고 있었어요.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4조 5천억 달러까지 그 연준이 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그 국채를 갖다 팔기 시작하고 이게 무기화될지도 모른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하니까 연준도 가지고 있는 국채를 줄여나가면서 여차할 경우에 시장에 일거의 그 국채가 풀릴 경우 그걸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을 준비를 한 겁니다. 지금은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국채가 4조 달러 이하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1년 사이에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미국 국채를 줄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지금 1조 달러 들고 있죠. 뭐 절반을 투매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 연준 입장에서는 5천억 달러 그거 준비하고 있었어 하고 그 뭐 인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처리가 가능한 거죠. 제 생각에는 중국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지금 달러가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포지션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외환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3조 달러 중에 저는 뭐 그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읽어보면 그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라는 1조 달러도 현금으로 은행에 계좌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미국 국채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이 미국 국채를 1조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면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그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1조 달러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다른 자산으로 받아야죠. 그러면 달러 자산 아닌 자산으로 그 대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의 달러 보유고는 일단 뭐 1조 달러가 줄어드는 거죠. 그건 이래저래 그 비현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냥 여기저기서 그 보도 내용을 보고 제 나름대로 그냥 소화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빅카드라고 한 것. 관세 전쟁을 하면 중국이 이길 수가 없다. 이건 비대칭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갖다 파는 거는 뭐 5천억 달러가 넘는데 미국이 우리한테 파는 게 뭐 1,000억 달러도 안 되다 보니 이게 규모가 비대칭이라서 이게 얘기가 잘 안 된다. 근데 거꾸로인 부분이 있다. 비슷하면 규모면서. 그게 뭐냐면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비즈니스하는 규모다. 그거는 거꾸로 미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그 법인 설립해가지고 비즈니스해서 하는 그 매출 규모는 지금 거의 4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이 되고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 가서 사업해서 올리는 매출 규모는 거꾸로 몇백억 달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딱 대칭 아니냐.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 그 사업하는 미국 기업, 야, 니들 다 나가 뭐 그러든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와 있는, 진입해 있는 중국 기업을 똑같은 보복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우리가 훨씬 규모가 크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아닌 다른 외국 기업들도 다 어마뜨셔라 다 도망가고 이탈을 할 거고요. 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뭐 기술 이전도 해야 되고 경험도 얻겠다고 미국 기업이 들어오는 거 다 중국 파트너 잡아서 JV 만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이테크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그 파트너가 중국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하고. 예를 들어 서한의 삼성 반도체가 그 당시에 7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반도체 공장을 만들 때 그때 중국 측도 뭐 4조 5천억인가 투자를 했죠. 서한시 정부하고 서한이 소재해 있는 섬서성 정부가. 그러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못 돌아가게 하면 삼성전자만 손해납니까? 그러면 서한시 정부하고 섬서성 정부도 다 같이 절단 나는 거죠.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중국이 이제 반격이라는 걸 했으니까 그럼 미국은 이제 아이쿠야 그러고서 있을 거냐 아니면 미국이 또 다시 반격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미국은 협상을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 매체 CNBC가 문희신 재무장관이 지나가는 거를 붙잡고 막 물어본 인터뷰가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북경에 가서 협상을 계속 할 거고 그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 상황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원칙적인 답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CNBC 기자는 그거를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하고 협상을 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왜곡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미국이 중국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제법 많아 보여요. 우선 가장 쉬운 거. 지금 보복관세 25% 때린 거를 40%나 45%로 더 올리는 겁니다. 이게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과거 했던 발언 중에 요즘까지 계속 그대로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선 때 2016년도에 라스베가스에서 연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중국은 이거 보복관세 때려서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복관세 25% 때려야 된다. 그때 25%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사실 그러니까 내 기분 같아서는 이라는 거죠. 그 합당한 관세는 사실 40%나 45%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다른 기자들과의 그 인터뷰가 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보복관세라는 게 25%로 하라는 법은 없다. 그게 뭐 50%가 될 수도 있고 100%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복관세를 다시 배로 뭐 40%는 45%, 50% 이렇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트 하면 전면전이 되니까
이제 미사일 요격식으로 할 수도 있죠. 지금 블랙리스트에 그 중국 기업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보다 더 많은 회사를 더 넓은 범위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방법이 있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란 제재, 뭐 파키스탄 뭐 해가지고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는데, 뭐 금융회사나 은행까지 올려서 같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리면 그건 상당한 그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일반 기업이나 다른 국가는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이죠. 또 하나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을 에 대한 그 제재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 사실 그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4억 톤 정도의 그 원유를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뭐 미국한테 천연가스를 안 산다, 뭐 미국의 셰일 석유를 안 산다, 이런 게 그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것이, 거꾸로 미국이 저 중국에 석유 팔지 말고 원유 팔지 말고 가스 팔지 마 이러면 중국은 정말 곤란해집니다. 중국은 아랍이라든가 베네수엘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원유를 이렇게 가져와야 됩니다. 그 원유를 가져오는 바다를 주름잡고 있는 게 미군 아닙니까? 혹시라도 제재를 해서 검문하고 배가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중국은 그대로 큰일이 날 겁니다. 오늘 그 국방 쪽에 유튜브를 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한국 쪽에 미국의 미국의 군대 자산이 지금 집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북한을 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건 뭐 전면전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부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중국을 위협하거나 흔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이런저런 헤게모니 쟁탈전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수십 년간 뭐 러시아, 이란, 이라크 세계 각각 곳곳에서 전쟁도 하고 제재도 하고 지금도 경제 제재 조치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상대방 국가를 흔드는 방법을 많이 해왔고 경험도 많고 수단도 많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금 전면전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무역전, 화폐전, 환율전, 뭐 하이테크, 기술전쟁, 뭐 군사적인 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군사적인 충돌까지도 이제 고려해 넣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새로운 그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1년 넘게 걸친 그 미중 무역 전쟁을 지켜보면서 중국 쪽이 상당히 서투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에는 저 중국의 외교가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최근 2, 3년 동안의 중국의 외교는 상당히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미국이 보복관세를 때려서 중국이 보복관세를 때렸는데요. 저는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전쟁은요, 미국이 설계하고 미국이 선택한 전쟁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 프레임워크 안에 갇혀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다른 프레임워크로 전쟁터를 선택하고 거기에 미국이 오도록 해야만 어떤 탈출구가 있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즈야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단시안적으로 대처를 해서는 절대 미국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 중국의 그 대륙적이고 스케일 큰 그런 외교 전략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합니다. 중국을 중국이 잘했다거나 중국을 지지하고 미국을 싫어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좀 중국이 좀 어른스러운 자세로 이런 무역 전쟁도 극복하고 대응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다는 거죠. 인민대학의 그 김영춘 김찬인 교수인가요? 그 양반처럼 이렇게
집권 세력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교수님도 계신 반면에 인민대학에 있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한 분, 그분도 박사인데요. 양기정 교수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양지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어떤 식의 정책을 필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고, 어떤 식으로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해올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에 절대로 이 현재 사태를 꿰뚫어 보는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인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느 사회나 그렇지만 어떤 류의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고 힘을 얻고 발언권을 얻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그 사회의 갈 길이 결정이 되는 거죠. 주제 넘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빨리 잘 협상을 이루어서 미중이 합의를 이루고 우리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